이제 비염이 코가 막히고 입을 벌리면 치매 위험이 또 적게는 2배에서 4배 이상 올라간다. 내가 잘 때 입을 벌리고 잔다. 아침에 입이 마른다. 내가 죽을 확률이 높아지는 거야. 그래서 이 비염 치료에 가장 중요한데요. 요거 그냥 뭐 10,000원 정도 들여서 훨씬 더 효과가 좋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로는 비염, 단순히 코막힘이나 불편한 코 질환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그런데 이 비염을 방치하면 뇌기능 저하는 물론 심지어는 치매 위험까지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건강구조대 MC 김경민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알레르기 뇌과 분야의 권위자인 권혁수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아산병원 알레르기내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권혁수입니다. 유튜브 권혁수의 알레르기 스쿨에 출연하고 있습니다. 취미가 의사인. 그럼. 네, 너무 좋습니다. 찾다 보니까 교수님께서도 지독한 비염을 앓으셨었다고. 네. 그러면 지금은 완치가 되신 건가요? 아니죠.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뭐 여러 가지 질문해 주시겠지만 별명이 비강분무 스테로이드 전도사예요. 네. 목사까지는 아니고 전도사. 그래서 제가 이제 비강분무 스테로이드라는 약이 비염 치료에 가장 중요한데요. 이거를 꾸준히 뿌리는 게 비염 치료의 핵심이거든요. 이거를 저는 매일매일 뿌리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편하게 숙면, 꿀잠도 자고 있고 편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미국 FDA에서는 많은 이런 비강분무 스테로이드를 만 2세부터 허가를 해요. 안전하다고. 그리고 미국 가면은요. 마트 일반 약국에서 팔아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 코스트코 이런 데 가면 팔아요. 쌓아놓고. 그러니까 처방받을 필요가 없는 약으로 분류가 돼 있고요. 이 스프레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코에 염증을 없애는 약이에요. 더 나아가선 증상의 염증 때문에 눈 가렵고 이런 데가 이거 가려운 거 이거 비염 증상이에요. 눈 다 가려울 수도 있고.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그분들이 밤이 되잖아요. 나는 낮에 힘들지 않아. 근데 어떻게 돼요? 거를 걸쳐 입을 벌리고 자게 되고 뇌는 숙면을 하다가 뇌는 빡 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가 이게 코골이가 하거나 수면무호흡증이 이제 비염이 코가 막히고 입을 벌리면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런 분들은 진짜 숙면해서 내가 쉬어야 되는데 할 때마다 뇌가 아까 이걸 전문 용어로는 미세각성이라고 해요. 그게 건강한 사람들도 자다 보면 이렇게 깰 수 있잖아요. 건강한 삶에서 적게는 10배에서 많게는 50배나 높아진다고 돼 있으니까 그래서 비염이 있을 때 코골이 수면무호흡증이 적게는 2배에서 8배까지 위험이 높아진다고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진단을 정확하게 받고 내가 그냥 나 필요 없어 이렇게 하는 분들도 조금이라도 코 막히면 하면 진단을 받고 꼭 이거를 매일 뿌리시는 게 좋다. 사실 저도 가족들 중에 비염 환자가 꽤 있어서 얼마나 불편한지는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비만은 관리를 하려고 하는데 비염은 그냥 내가 평생 달고 사는 거지라는 생각 때문에 치료를 할 생각을 맞습니다. 그렇게 못하고 맞습니다. 있었어요. 맞습니다. 코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비염을 방치하면 뇌기능 저하까지 오고 치매 위험까지 있다고 한다는데 정말 그런가요? 네, 진짜 중요한 점을 지적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비염의 가장 적은 뭐냐면은 익숙함 그리고 내가 치료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밤에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비염이 있고 그러면은 코골이 수면무호흡증 위험이 높아지고 그런 분들은 숙면이 안 되면은 뇌가 쉴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모든 코골이와 수면무호흡증이 다 비염 때문은 아니에요. 이건 명확히 하고 지나가야 돼요. 코가 막히거나 코골이 수면무호흡증은 우선은 코에 구조적 문제가 있어도 생길 수가 있어요. 네. 비중격 망곡증, 코가 휘어져 있거나 아니면은 어릴 때 비염이 심해서 여기가 두꺼워지고 흉터가 잡혀 지금은 없지만 휴유증으로 코가 흉터 때 좋아져 있거나 어릴 때 비염 때문에 코 안에 아데노이드라고 있대 편도 같은 거예요. 네. 그런 편도나 코 안에 이런 아데노이드 편도 조직이 있는데 어릴 때 비염이 있다 보면 성인 되면 이게 원래 대부분 없어지거든요. 보이지 않아야 되는데 그게 큰 채로 남아있으면 덩어리가 코도 막고 목도 막고 그러면 수면무호흡증 코골이가 될 수 있고 또 나아가서는 구조적으로 목이 좁거나 아니면은 혀가 크거나 이런 분들도 그럴 수 있지만 살찐 분들 체중이 증가하면은 우리 뚱뚱한 분들은 다 코 고는 거 약간 그 스테레오타입이 있잖아요. 의학적으로도 맞는 게 살이 찌면은 기본적으로 살이 여기만 찌는 게 아니라 안에도 쪄요. 점막 밑에도 찌고 그 점막 하에도 지방이 끼면은 요게 몇 밀리라도 좁아지면은 그다음에 혀도 커져요. 그래서 이 모든 곳에 지방이 끼면은 숨구멍이 좁아지기 때문에 코골이가 더 생기고 그다음에 목도 여기도 살찌면 이게 몇백 그램이 누르잖아요. 여기는 몇 킬로그램이 누르잖아요. 그러면은 폐도 압박하고 그러기 때문에 호흡이 안 좋아져요.
있어서 코골이 수면무호흡증의 위험이 더 크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10%만 살을 빼도 확 좋아진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코골이 수면무호흡이 있는데 비염이 있을 때도 그런 코골이 수면무호흡 위험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죠. 밤에 코골이 수면무호흡증이 생기면은 깊은 숙면이 안 되고 수면을 계속 방해하거든요. 뇌는 계속 깨기 때문에 숙면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뇌의 찌꺼기들이 우리의 뇌에도 림프가 있거든요. 혈액 말고 물이 빠져나가는 찌꺼기 가는 림프 조직이 있는데 거기를 통해서 온갖 그런 찌꺼기와 불필요한 단백질들이 배설이 돼요. 그리고 건강하게 청소하는 시간인데 밤에 숙면을 못하면 그게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찌꺼기나 여러 가지가 있음으로써 뇌 신경을 건강하지 못하게 하면서 이런 치매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그래서 적게는 이런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코골이 수면무호흡증 분들에게 장기간 있을 때 미래에 치매가 생길 확률이 보통 사람들에 비해서 적게는 1.5배에서 많게는 3배 정도까지 올라간다는 여러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단순하게 내가 낮에 멀쩡하다? 밤에 누구나 코 고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내는 코 고는지 내가 수면무호흡증인지 혼자 사는 분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꼭 내가 잘 때 입을 벌리고 잔다. 아침에 입이 마른다. 누군가 내가 코 곤다고 한다 하면은 이거는 그냥 단순 코골이가 아니라 뇌 건강에 안 좋기 때문에 치료를 받아야 된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 코골이 수면무호흡증에 워낙 비염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꼭 코에 스테로이드 스프레이를 뿌리면서 하면은 수면이 개선돼요. 그건 여러 연구들에 있어서 비염 환자들이 있는데 알레르기 비염이에요. 이 사람들의 1년 동안의 수면 패턴을 해보면은요. 봄철에 알레르기 비염만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가을, 겨울 이런 때는 코골이 수면무호흡증 없는데 봄에만 심각한 코골이와 수면무호흡증이 생긴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꼭 그 염증을 조절하는 게 숙면을 보장해주고 숙면은 미래에 건강을 해준다. 그럼 단순하게 치매는 몇십 년 후의 일이니까 잘 안 되잖아요. 마음이. 그럼 짧게만 보자고요. 좀 더 짧게 보면은 우울증의 위험도 적게는 2배에서 4배 이상 올라간다고 돼 있어요. 그렇겠어요. 숙면을 못 취하니까요. 맞아요. 그다음에 낮에 교통사고 위험. 우리 요즘 교통법 바뀌어갖고 그 위험한 약들 감기약도 못 먹게 되는 약간 되게 막 무시무시한 세상이 왔잖아요. 근데 코골이 비염과 수면 장애가 교통사고 위험을 5배 이상 올린다는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죽을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남 죽일 확률도 높아지는 거고. 왜 내가 증상도 없고 불편하지 않은데 왜 비염 치료해야 돼? 이유는 많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짧게만 보면은 이것도 이제 충격적인데 공부를 못해 애들이. 우리 알레르기 비염은요 성인보다 애들이 더 많아요. 그 여러 연구 결과들에서 1년 내내 있는 뭐 여러 나라에서 연구한 게 있는데 평균적으로는 비염이 치료 안 하는 애들은요 성적이 20% 정도 떨어져요. 어머님들이 학원만 계속 보낼 게 아니라 코 건강 관리를 신경을 쓰셔야 되는 맞습니다. 거네요. 그러니까 이게 몇백만 원 드릴 게 아니라 요거 그냥 뭐 10,000원 정도 들여서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좋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정말 이렇게 천천히 설명을 들으니까 너무나 일리가 있고 연구 결과까지 있다고 해서 그래서 연구 결과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TMI. 이제 북유럽에서 고등학생을 한 연구인데 얘가 1년 내내 보면요. 가을, 중간고사, 기말고사 성적 애들과 똑같아. 비슷해. 유독 그 봄철, 중간고사 그때 한 시험만 역시 20% 정도 떨어지는 거예요. 핵심은 그 애 문제가 아니라 비염이 있는 딱 그 시즌. 1년 내내 하면 얘가 원래 공부 못하는 줄 알잖아요. 환절기 비염 연구하면은 딱 드러나는 거거든요. 평균 이걸 근데 그런 애들을 이제 몇천 명 해보는 거니까 연구를 한 명이 아니라 정말로 이 비염 조절이 직접적인 성격 저하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는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든 얘가 코 막히고 이렇다 그러면은 이걸 뿌려서 숙면을 유도해서 왜냐하면 모든 장기 기억, 단기 기억 모든 것들은 밤에 일어나는 거고 그 낮의 집중력도 이 숙면이 보장해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더 나가서 어린애들도 ADHD의 위험이 높아진다고 되어 있어요. 비염 때문에요. 비염 때문에. 왜? 여기서 직접적인 영향은 코골이죠. 코골이 수면무호흡증이 애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ADHD, 결국 숙면을 방해하기 때문에 개 전두엽 발달도 장기적으로도 저하될 수가 있다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FDA에서 이 비강분무 스테로이드를 안전하다, 임산부도 안전하다, 만 2세부터 비염은 치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는 어릴 때 비염, 막 진먼지, 아토피 비염, 근데 그런 애들 대부분 식품 알레르기, 아토피 비염, 천식 같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애들 꼭 흡입 스테로이드든 코에 뿌리는 거든 써야지 뇌 건강, ADHD, 우울증 그리고 공부까지 잘할 수 있다. 나 진짜 무슨 학원 차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재채기랑 콧물은 참지 않아도 나와요. 그런데 기침은 어디서는 웬만하면 참으라고 하고 한편에서는
기침은 해야지 낫는다라고 이야기가 있어서 네. 명확하게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비염이 없는 분들인데 자꾸 코를 파게 된다거나 코에 이물질이 있는 것 같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처방을 못 받더라도 식염수 코 세척이라도 해야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고 오. 만약 코를 그렇게 해서 코가래를 빼내는데 근데 해도 그게 나오는 게 없어. 네. 그럼 그분은 코가 넘어가는 분들이 아니겠죠? 그럼 그분은 내 가래는 코에서 나오는 게 아닌가 보다. 그럼 그때는 기관지에서 올라오는 거겠죠. 그러니까 눈으로 볼 때 가래가 있다면은 네. 그래서 이거를 할 때 이렇게 여러 가지 해봐도 없다. 기관지 가래를 빼내야 돼요. 그럼 기관지 가래를 어떻게 빼내냐? 또 이렇게 하면 되냐? 안 돼요. 목 망가지고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숨을 우선은 끝까지 이제 크게 쉰 다음에 우리가 가래 뺄 때 기침, 헛기침 이거는 막아지는 거고 네. 우리가 이거를 소리를 안 내고 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무리를 안 주는 거. 그건 뭐냐면은 하품 있죠. 네. 이거 아니면은 거울에다가 입김 부는 거. 이거를 세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촛불 한 50개를 이걸로 끈다는 마음으로 한 다음에 하면은 여기 컹 안 했죠? 목은 보호하면서 이걸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은 가래가 톡톡톡 해서 툭 튀어나와. 의학적 근거가 있는 허프 커프라는 거예요. 허프 기침. 용이나 이런 애들이 이렇게 불 뿜어내고 할 때 이걸 허프라고 하거든요. 허프 이건데 그렇게 해서 하는 기침이다. 목을 보호하기 위한 가래 뱉는 기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게 힘이 좀 있는 분들은 이게 되거든요. 허프 하지 마시고 하는데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요거는 이제 많은 분들이 저보고 물개축이라고 하는데 힘을 좀 주기 위해서는 펌프질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힘을 이게 어르신들 이렇게 해도 이게 세게 하라고 해도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해서 이거를 마치 펌프를 짜듯이 세게 막 우리 그 물 펌프 하듯이 그래서 여기를 세게 하면 힘을 줄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이제 어느 순간 툭 튀어나온다. 그러면 그것도 그 다음에 주의할 거는 그거 뱉어도 되고 부드럽게 삼켜도 된다. 근데 열심히 이렇게 해서 이거 툭 튀어나온 걸 뱉겠다고 해서 이거 하면 이제 안 되는 거죠. 그거 안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뱉는 거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그래도 안 나온다. 이거는 이제 진짜 깊은 가래 빼내는 거. 특히 이제 천식, 기관지염, 기관지 확장증, 폐렴 있으신 분들도 이건 도움이 되는데 아까 호프 기침은 효과는 좀 떨어져요. 부드럽긴 하지만.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기침할 각오라고 하는 건데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기관지 벽에 가래가 묻어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거울에 김이 쫙 서렸다 봐요. 그럼 그 물방울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딱 만지는 순간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물이 쫙 뭉치죠. 원래 그래서 액체는 건들면은 덩어리로 뭉치는 성향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관이 있다고 봐요. 기관지가 큰 관이 있는데 그 파이프 안에 벽에 얇게 가래가 얇게 코팅돼 있어요. 그러면 그 관을 어떻게 이거를 예를 들어서 관을 짜부시켰다가 벽이 만나게 딱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벽에 있는 것들이 만났다가 하면서 서로 뭉치면서 덩어리가 되겠죠. 그거를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폐가 이렇게 있으면은 숨을 끝까지 내쉬는 거예요. 하면은 폐가 쪼그라들면서 기관지도 쪼그라들어. 근데 이거를 거기까지가 더 이제 말할 수 있죠. 지금 이거 안 돼요. 공기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럼 힘을 줘서 배가 아파요. 지금도 나오잖아요. 안 돼요. 더. 그러면 이제 배가 아파. 이때 숨을 끝까지 또 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약간 뭉쳤죠? 그 공기를 그 뒤쪽까지 넣어요. 그 다음에 또 하는 거예요. 그럼 어느 순간 공기가 뒤에 있다가 얘가 뭉쳐서 꽉 차면은 팍 하면서 뻥 하고 툭 튀어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반복. 했다가 숨을 끝까지. 여기서 한두 번 더 쉬어. 그 다음에 다시 또 끝까지. 이건 뭐 빨리 할 필요는 없죠.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가래가 충분히 뭉쳤던 순간에 갑자기 하면서 이제 덩어리 가래 팍 튀어나옵니다. 그냥 기침하면 안 나와. 근데 숨을 진짜 폐를 쪼그라뜨렸다가 끝까지 확장시켜 이걸 반복하다 보면은 그 가래들이 뭉치면서 어느 순간 팍 튀어나오는 그때는 이제 목에 좀 아플 정도로 기침이 나올 수도 있고 눈물 콧물 뺄 수도 있긴 해요. 그렇지만 이거는 이제 가래를 빼기 위한 좀 어떤 극악의 처방 방법이다. 그렇게 해서 근데 그렇게 해서 나오면은 이건 기관지 가래가 맞죠. 이제 양쪽을 구분을 해서 거기에 위치에 따라 효율적으로 코가래든 기관지가래는 빼내시면 된다. 단 목을 너무 혹사시키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말씀해주신 허프 기침도 목을 상하게 하는 방법이 아닌 아니어서 거죠. 쓸 수가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 부분만 장시간 연구를 하셨던 느낌이 들 제가 정도로. 비염 환자의 천식에 아, 참 그렇죠. 제가 네. 천식도 있어요. 제가 정말 어떻게 하면은 내 코가래를 어떻게 하면 이걸 빼낼까 하다가 저도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사실 감기에 안 걸리고 일평생을 사는 분들은 없는데 이러한 이야기를 모르는 분들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필수 이거는 영상이네요. 꼭 병이 없어도 정말로 그냥 일반적인 바이러스성 감기나 바이러스 기관지염 걸렸어도 충분히 쓸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꼭 오늘 비염이 주제라 하더라도 비염 외에 모든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많은 분들이 나는 감기를 달고 살아 이런 분들 많거든요. 환절기만 감기를 달고 살아. 근데 코 색깔이 어떻게 보면은 또 이 알레르기 비염과 감기를 구분하는 또 기준이 되기도 해요. 어떻게 구분하죠? 그래서 알레르기 비염은 기본적으로는 한 맑은 콧물이 주로는 나와요. 물처럼 줄줄. 그게 알레르기 비염이에요. 그게 알레르기 비염이에요. 그래서 좀 더 이제 나가면은 비염은 크게는 알레르기성 비염이 있고 그다음에 그냥 만성 비염, 알레르기 아닌 비염이 있어요. 알레르기 비염은 좀 더 재채기 가려움증이 많고 물처럼 나오고요. 일반적인 만성 비염은 이제 부비동염까지 동반이 많이 되고 그러면서 맑은 콧물 나오지만 끈적한 콧물도 많이 나와요. 그리고 누런색 충농증도 잘 걸리고. 그러니까 맑은 콧물만 매일 나온다 알레르기 비염. 여기도 맑은 콧물 나왔으면 어떤 때는 충농증 잘 걸리고 끈적한 코도 많고 그렇다. 그러면 알레르기 아닌 만성 비염 쪽이 가능성이 많겠고요. 기간별로 보면은요, 시기별로 보면은 이런 만성 비염이나 알레르기 비염은 보통 2주, 3주 오래 가죠. 그러니까 감기 자체가 2주, 3주, 2주보다 더 한 달 넘게 가지는 않아요. 감기는 보통은 짧게는 1, 2주, 길어야 3주예요. 그리고 변해요. 첫 주는 물처럼 나와요. 그러다가 2주째는 끈적하게 되거나 누런색으로 나와요. 그러다가 3주째는 코가래가 거의 없어져요. 요게 감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증상이 끈적한 코가래가 만약에 뭐 4달, 3주, 4주, 5주 간다. 이거는 오히려 만성 비염이나 만성 부비동염 이쪽을 치료해야 되는 거고 물처럼 콧물이 계속 나오고 이게 계속 매일매일 막 한 달, 2달, 3달 간다? 알레르기 비염이고 근데 물처럼 나오다가 끈적하게 됐다가 요즘은 괜찮은데 나중에 뭐 한두 달 있다 또 반복된다? 이거는 이제 감기가 자주 걸리는 거고. 그러네요. 그러면 우선 맑은 콧물은 그나마 안심이 되는데 노란 콧물이나 그렇게 색이 더 진해질 경우에는 우리가 그냥 항생제를 빨리 먹고 빨리 나아버리는 게 나은 건가요? 네, 아주 너무 중요한 질문하셨어요. 그 항생제는 누런 콧물 나온다고 먹는 게 아니에요. 그거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네. 누런 거는 균 색깔이 아니라 내 몸의 면역 세포들이 염증을 일으킬 때 나오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성 비염 부비동염 때 균이 없더라도 그냥 염증이 많으면 노란색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이해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급성으로 갑자기 확 우리가 누런 게 갑자기 나오고 막 머리도 아프고 열도 나고 뭐 그럴 때는 우리 항생제를 먹는 거고 만성적으로 누런 코가래 코딱지 있고 그게 몇 주 가면은 우리가 특별하게 막 열 있거나 여기가 막 아프거나 막 그런 게 없다면은 우리는 항생제를 의학적으로는 쓰지 말라고 되어 있고 오히려 과하게 쓰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고 오히려 그럴 때 비강분무 스테로이드를 열심히 써서 그런 염증을 완화시키고 그다음에 식염수 코 세척을 해서 그런 걸 빼내서 항생제 없이 만성비염을 치료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코 비염을 악화시키는 어떤 요인들이 또 있을까요? 네, 이제 사람마다 다르겠죠. 이제 알레르기 비염 있는 분들은 특정 원인이 있는 분들이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알레르기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정확하게 진먼지띠기 알레르기가 흔하죠. 또는 꽃가루 알레르기.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를 병원 가서 정확히 진단을 받으셔야죠. 그럼 그거를 진단을 받는 의미는 두 가지가 있어요. 굳이 원인을 알 필요 있느냐. 첫 번째로는 환경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진먼지 진드기다 이러면은 주변의 침구류나 여러 군데 환경 진먼지가 서식 못하게 해서 내가 코 증상을 좀 좋게 할 수 있는 거고. 세탁을 자주 하고요. 뭐 그렇죠. 그다음에 꽃가루 알레르기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환기나 마스크 쓰거나 이런 그 계절에는 주의를 할 수가 있는 것도 있겠고 더 나가서는 면역 치료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면역요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백신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먼지 알레르기다. 그럼 그거를 백신처럼 만들어서 혀 밑으로 알약을 매일 진먼지 엑기스를 넣어서 내 면역을 익숙하게 만들든지 한 달에 한 번 주사를 맞아서 내 몸에 교육을 시켜주는 거죠. 야 진먼지 너 이렇게 나쁜 놈이라고 들어올 때 난리치는데 이렇게 몸에 자꾸 들어오잖아. 나쁜 놈 아니야. 괜찮아. 얘 들어올 때마다 난리치지 마. 교육을 해줘서 똑같이 들어와도 반응에 무뎌지게 염증을 안 일으키게. 알레르기성 비염일 경우에는 그런 면역 치료의 방법이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면역 치료 방법 또는 환경 관리 이거를 원인을 따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검사를 해서 원인을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원인이 알레르기가 아닐 수 있거든요. 그건 만성 비염이죠. 어차피 치료는 똑같죠. 코에 비강부 스테로이드를 쓰는 거니까 적절한 치료를 하시면은 꿀잠이 되고 그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알레르기 비염은 그런 악화 요인을 피할 수 있다. 그게 이제 핵심이겠고요. 그 다음에 보통 모든 비염 환자들이 이제 악화를 느낄 수 있는 상황들이 있는데 하나는 대기오염 미세먼지. 그래서 황사 날리고 이런 날은 다 나빠져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뭐 외출을 자제하거나 이제 좋은 마스크 이제 끼고 그런 것들을 하셔야 되고 그럴 때일수록 더더욱 코 열심히 뿌리고 갔다 와서 시금석 코 세척을 하면은 좀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아주 큰 온도 변화들. 기온차 많을 때도 나빠질 수가 있겠고 특히나 비염 모든 환자들은 다 밤에 나빠져요. 그래서 이 야간이라는 것도 악화 인자인데 이제 몇 가지가 있어요. 우선 모든 비염 환자들은 다 밤에 나빠질 수 있는 이유는 이거는 이제 비염만이 아니라 모든 염증이 다 그래요. 천식도 그렇고 관절염도 그렇고 애기들 감기 걸렸을 때 그것도 염증이잖아요. 낮에 37도 38도에서 병원 안 가도 되겠다 하다가 꼭 새벽 되면 40도 올라서 응급실 가잖아요. 그 모든 염증이 나빠진다. 그 이유는 우리 몸에는 내 몸에도 스테로이드가 나와요. 우리 뭐 기운 탈 때 스테로이드 뿜뿜 하잖아요. 그래서 부신이라는 콩팥 위에 거기 샘이 있는데 거기서 스테로이드를 만들어내요. 이게 언제 확 솟구치냐면은 아침 6시에서 8시 사이에 뻥 하고 나와요. 그러니까 역으로 말하면은 아침 6시 전에는 스테로이드가 바닥난다. 그 그래서 밤에 더 고생을 하는 거였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스테로이드 나오면은 염증도 없어지고 기운도 나. 아침에 일어나면 그래도 좀 살만해. 그러다가 물론 이제 밤에 누적됐기 때문에 일어나면 좀 콧물 많고 이러다가 좀 지나다 보면 괜찮아지다가 이제 스테로이드 몸에 떨어지면은 밤부터 더 나빠지다가 새벽에는 코 더 막히고 염증 심해지고 눈 가렵고 이렇게 되는 게 모든 병 비염도 마찬가지. 그리고 서 있으면 피가 밑으로 많이 가잖아요. 누우면 피가 머리로 쏠리니까 코에 피가 많이 가니까 더 부어오르죠. 그러니까 눕는 행위 자체가 또 코를 더 막히게 해요.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비염이 밤에 나빠지는데 진먼지 진드기 알레르기 비염 환자들은 진먼지 진드기의 소굴이 침구거든요. 침구류, 베개, 이불. 누우면은 진먼지 소굴에서 자니까 더 나빠지니까 이 모든 낮에 괜찮은 분들도 밤에는 코골이 수면 무호흡증이 되니까 힘들어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자기 전에 습관을 좀 잘 형성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또 어떤 습관들을 우리가 좀 기른다면 좀 도움이 될까요? 네, 이거는 이제 꼭 비염 환자가 아니더라도 건강한 숙면에 이제 중요한 주제니까 첫 번째로는 시원해야 돼요. 진짜 따뜻해야 중요해요. 잠이 잘 오는 게 절대로 아니군요. 아닙니다. 이 숙면을 위해서는요, 우리 몸의 심부 체온, 내 몸 안에 정말 중심 온도가 평상시보다 몇 도가 떨어져야지만 멜라토닌 분비도 잘 되고 뇌가 휴식을 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겨울에 숙면이 돼도 잘 되고요, 열대야, 여름에는 숙면이 안 돼요. 그래서 밤에 잘 때 많은 분이 착각하는 거는 뜨거운 물에 목욕하고 나면은 릴렉스 되고 더 좋다. 하지만 수면의 질은 더 떨어져요. 오히려 체온, 이 온도가 뜨뜻한 것보다는 약간 차갑게 하고 시원하게 하고 오히려 그러면 샤워 뜨거운 물로 안 하면 어떻게 하느냐? 약간 미지근한 물로 하는 게 오히려 많은 연구 결과들에서는 더 숙면이 된다고 되어 있어요. 뜨뜻하기보다는 약간만 미지근하게 그렇죠. 하고 그러니까 딱 했을 때 너무 차가우면은 우리가 교감신경이 나오니까 우리 방해될 수 있지만 찬물은 안 되고 할 때 약간 좀 따뜻했으면 좋겠다. 약간 그런 느낌이 오히려 숙면을 더 좋게 해주는 온도라는 거예요. 정말 몰랐습니다. 샤워하고 나서도 그래서 수건으로 안 닦고 그냥 약간 자연 양치할 때 하는 게 오히려 더 체온을 낮춰서 좀 시원하게 해서 수면을 더 준비하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자기 전에는 약간 미지근한 물로만 샤워를 해주는 그렇지. 게 숙면에 도움을 주고 그렇죠. 또 너무 두터운 이불을 덮기보다는 그렇죠. 약간은 그래도 약간 좀 시원하다. 뭐 추워서 못 잘 정도는 아니지만 그게 더 건강한 숙면을 보장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로는 역시 불빛이죠.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지금은 많이 바뀌었지만 너무나 흰색 형광등을 좋아해요. 흰색 LED를 주광색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블루라이트, 파란불이 다 섞여 있거든요. 근데 우리 몸은 아침에는 활기찬 뇌를 깨우기 위해서는 정말 하얀 불빛, 밝은 빛을 봐야 돼요. 밖에 나가서. 그래서 리듬, 멜라토닌 분비, 수면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아침에 집에 있지 말고 창문도 안 돼요. 나가서 햇빛이 없어도 소위 말해서 수많은 빛들은 반사돼서 들어오니까 창문을 통해서는 많은 그런 자외선이라는 것들이 차단되거든요. 아침에 무조건 밖에 나가서 하늘도 보면서 산책하는 게 머리에 그 수면 사이클을 정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고 저녁 때는 흰색 불빛을 안 보고 밝은 빛을 피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내에 하얀
LED 있는 집들은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이제 그나마 중간은 백색, 노란색은 전구색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전구색이 집에는 훨씬 더 수면에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 다음에 더 나가서는 이렇게 수면을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엔지니어링하는 수면 엔지니어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방에는 야시시하지만 빨간 불을, 그런 외국 가다 보면은요, 이제 그런 데는 밤에 빨간 불 켜놓은 집이 있거든요. 방에, 침실에. 그럼 저거 뭐야? 뭐 사진 현상 하나? 밤에 그 수면 등은 빨간 불을 하는 게 더 좋아요. 그 다음에 밤에 선글라스도 붉은색 선글라스 있거든요. 밤에는 저녁 때 그거 끼면은 오히려 멜라토닌 분비도 되고 수면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도 있어요. 여러 많은 분들이 붉은색 스탠드를 찾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어쨌든 하얀 불은 피해야 된다. 그다음에 핸드폰이 그래서 최악이죠. 그래서 TV, 넷플릭스. 그래서 이것도 보통 요즘은 누런색으로 색 바꾸게 하잖아요. 그 이유는 하얀 불보다는 누런색이 낫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좀 강도 약하게 해놓고 밤에는 밝은 빛을 한 저녁부터는 안 보게끔 노력하셔야 된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방에 불빛이 정말 없어야 돼요. 눈을 감아도 이 통해서 우리가 불빛 들어오잖아요. 방에 예를 들어서 창문 열면 요즘 바깥에 건물에 빛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 것도 미세하게는 이걸 통해서 들어오면 뇌가 각성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불 켜고 사는 절대로 안 되고, 화장실 불 켜도 안 되고, 우리가 그래서 암막 커튼 하잖아요. 암막 커튼의 이유는 숙면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만큼의 불빛도 없게 하는 게, 아주 깜깜하게 만들어야 그렇죠. 돼요. 이만큼의 빛도 안 들어오게 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세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그 코골이 있는 분들, 수면무호흡증 있는 분들은 옆으로 주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코골이 수면무호흡증의 이제 원리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코가 막히잖아요. 비염이든 구조적 이상이든. 그러면은 거기 숨을 쉬어야 되니까 입을 벌리고 자죠. 이렇게 숨을 쉬어야 되니까. 그러면은 입을 벌리게 되면은요, 이게 혀가 아래로만 가는 게 아니라 아래 뒤로 붙게 되죠. 그러면 혀가 목구멍을 더 막 가까이 가니까 숨을 더 막아요. 그래서 이빨을 딱 담고 혀를 뒤로 끝까지 당겨봐. 그래도 막진 않아요. 코로 숨 쉴 수 있어요. 이렇게. 근데 입을 벌린 상태에 혀를 뒤로 딱 당기잖아요. 그러면은 네. 막혀져요. 숨쉬기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근데 하물며 똑바로 누우면 어떻게 돼요? 코가 막히니까 입을 벌리는데 혀는 뒤로 중력대가 더 말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니까 못 쉬는 거죠. 그래서 옆으로 자는 게 좋다. 그럼 옆으로 자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선 매트레스가 맞아야겠죠. 그래서 보통 어깨 넓지 않고 그런 분들은 딱딱한 데 주무셔도 별로 문제는 없는데, 어깨 저처럼 이렇게 역삼각형 체형 있잖아요. 이런 저 같은 사람들은 딱딱한 자면은 이게 안 맞아요. 너무 결려. 작아신 그렇죠. 분들. 참 몸매 좋은 것도 참 힘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어느 정도 이 척추가 중립이 되어 있어야 되니까 이제 푹신도가 다르게끔 본인 맞는 침대를 해야지 옆으로 잘 수 있겠고, 다리에 꼭 크게 베개 하나 끼고 자야 돼요. 바디필로우가 꼭 있어야 그렇죠. 되는 거네요. 다리가 붙어 있으면 이 골반이 틀어지기 때문에 다리는 쩍벌 할 수 있게끔 끼고, 팔이 이렇게 되면은 숨이 답답하니까 하나 안고 자게끔. 기다란 바디필로우를 안고 꼭 다리 사이에 하나 끼고, 고기가 또 떨어지면 안 되니까 자기 어깨 넓이에 따라서 푹신한 메모리폼 베개 같은 거 하나 높이 맞게끔 하시면은 옆으로도 편하게 주무실 수 있고 코골이 없이 잘 잘 수 있습니다. 방향은 오른쪽 왼쪽 상관없죠. 그거는 크게는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위식도 역류증 있는 분들 있죠. 할 네. 때 자꾸 올라오고 신물로 기침도 할 수 있는 분들은 왼쪽이 좋아요. 왼쪽. 왜냐면 왼쪽으로 이렇게 눕는 게 위 구조상 역류가 덜 되게끔 돼 네. 있어요. 위가 이렇게 들어 있거든요. 주머니가 밑으로 가게. 그런데 그런 거 역류증 없는 분들은 오른쪽 왼쪽 다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좀 더 좋은 건 뭐냐면은, 코가 다 똑같지 않고 한쪽이 더 막히고 한쪽이 그냥 뚫리는 분들 있잖아요. 물론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그러면 옆으로 자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눌려요. 그러면 코가 더 막혀. 그러니까 이왕이면은 안 좋은 쪽 코가 밑으로 가면은 그래만 눌려도 더 막혀도 멀쩡한 거 위에 있으니까 할 수 있는데, 멀쩡한 코를 이쪽은 막히고 멀쩡한 코 이렇게 자면은 이렇게 하면 여기까지 막혀버리니까 또 코로 숨쉬기가 힘들어. 그래서 이제 저는 안 좋은 쪽 코가 밑으로 가는 게 좋지만 매일 똑같은 자리로 자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하루는 이쪽 하루는 이쪽 좀 왔다 갔다 하시면 뭐 균형 잡기가 잘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와, 아무래도 교수님께서 직접 비염도 겪어 보셨기 때문에 숙면을 취하는 방법도 이토록 숙면 전문가처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셨어요. 뭐 제 뇌피셜이죠. 네. 그래도 몸을 시원하게 해주고 네. 아침에 무조건 밖에 나가서 네. 빛을 보고, 네. 그 수면을 위해서는 아침 빛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무조건 아주 깜깜하게 해놓고 자고, 네.
네 번째는 비염이 심하다면 가능한 옆으로 자자. 네. 그리고 하얀 불빛 저녁 보지 말고 저녁부터 노란색 불빛이나 오버하면은 빨간 불빛을 볼 수 있게 하라. 부모님이 됐건 친척들이 됐건 널리 이 좋은 이야기를 알려서 다들 실천을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꿀잠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게 코 건강이 어린아이부터 우리 노년 세대까지 이렇게나 인생 전반에 걸쳐서 이 정도로 영향을 줄 거라고는 사실 상상을 못했고요. 정말 간과하던 병이었어요. 네. 그런데 어떠한 질병보다도 더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였네요. 뭐 어떤 질병보다 더까지는 아니지만 무시하고 있던 거를 찾아내서 하면은 더 건강하다. 그 약이 근데 안전하다. 뭐 이런 병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죠. 사실. 그러면 꿀잠이 되고 코가 뚫려야 뇌가 살고 우리 그렇죠. 몸이 건강하게 산다는 그리고 거를 공부를 잘한다. 공부를 잘한다. 너무 중요한 핵심을 또 짚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이 더 건강해지길 바라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